안녕하십니까. 경제의 이면을 날카롭게 파헤치는 쉬운 경제 한입입니다. 여러분 혹시 가까운 이웃나라 일본으로 여행을 가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짐을 쌀 때 여권만큼이나 반드시 챙겨야 하는 필수품이 하나 있죠. 바로 흔히 돼지코라고 부르는 변환 어댑터입니다. 한국에서 쓰던 헤어드라이어나 충전기를 그대로 가져가면 플러그가 맞지 않아 당황하거나 억지로 꽂아도 전압이 낮아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경험, 누구나 한 번쯤은 겪어보셨을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단순히 여행의 작은 불편함 정도로 여기고 넘깁니다. 하지만 경제학자의 시선으로 이 작은 플러그 구멍을 들여다보면 그 안에는 한 국가의 산업 경쟁력을 좌우하는 거대한 딜레마가 숨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목할 주제는 단순한 110볼트와 220볼트의 차이가 아닙니다. 이것은 표준 스탠더드를 선점하지 못한 국가가 치러야 하는 혹독한 대가와 50년 전 막대한 비용을 감수하고 시스템을 통째로 뜯어고친 대한민국 승합 사업의 결정적 승부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최근 일본 경제산업성 자료와 전문가들의 분석에 따르면 일본 전역의 전력망을 현대화하고 표준화하는 데 필요한 비용이 무려 100조 원, 약 10조 엔에 달할 것이라는 충격적인 추산이 나오고 있습니다. 상상해 가십니까? 100조 원입니다. 이는 한국의 1년 국가 예산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천문학적인 금액입니다. 도대체 왜 기술의 일본이라 불리던 그들이 이토록 비효율적인 100볼트 전압을 고집하며 스스로를 갈라파고스 섬에 가두게 된 것일까요? 반면 1970년대 일 인당 국민소득이 불과 400달러에도 미치지 못했던 가난한 대한민국은 어떻게 32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1조 4천억 원을 쏟아붓는 단군 이래 최대의 전력 공사를 감행할 수 있었을까요? 오늘 영상에서는 110볼트라는 낡은 유산이 어떻게 일본의 전기차 V, 산업과 데이터 센터, 그리고 인공지능 AI, 경쟁력에 발목을 잡고 있는지 팩트와 데이터를 통해 낱낱이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모든 비극과 희극이 시작된 1970년대로 시계를 돌려보겠습니다. 당시 두 나라 앞에는 똑같은 선택지가 놓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선택의 결과는 50년이 지난 지금 돌이킬 수 없는 격차를 만들어내고 말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정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국가의 정책적 결단이 우리 국민의 지갑과 미래 먹거리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보여주는 가장 극명한 경제학 교과서입니다. 지금부터 그 내막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도대체 왜 110볼트는 실패작이 되었고 220볼트는 신의 한 수가 되었을까요?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잠시 학창 시절 우리가 골치 아파했던 물리학의 세계로 들어가야 합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십시오. 복잡한 공식 대신 아주 간단한 물호스 비유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전압 볼테게스는 수도꼭지를 틀었을 때 뿜어져 나오는 수압물의 압력과 같습니다. 전류 커런트는 호스를 타고 흐르는 물의 양이고요. 자, 여러분이 정원에 물을 줘야 하는데 호스의 길이가 100m나 된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때 수압이 약하면 110볼트. 물은 끝까지 닿지 못하고 중간에 찔끔거리다 맙니다. 이 상황에서 끝까지 같은 양의 물을 보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맞습니다. 호스의 굵기를 엄청나게 키워야 합니다. 즉, 전압이 낮으면 전기를 많이 보내기 위해 전선을 굵게 만들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반대로 수압이 세면 220볼트. 얇은 호스로도 물을 멀리까지 강력하게 쏠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일본이 철석같이 믿었던 상식이 무너집니다. 과거 일본 관료들은 전압이 낮으면 더 안전하고 구리 전선 재료도 덜 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물리학의 법칙을 완전히 오판한 것이었습니다. 전압이 낮으면 같은 양의 전력을 보내기 위해 전류를 더 많이 흘려보내야 하고 그 거대한 전류를 감당하기 위해 전선은 더 두꺼워져야 합니다. 결과적으로 구리가 덜 드는 게 아니라 오히려 훨씬 더 많이 들어가게 되는 역설이 발생한 것입니다. 더 치명적인 문제는 손실입니다. 전기가 전선을 타고 이동할 때는 반드시 열이 발생하는데 이것이 곧 전력 손실입니다. 쉽게 말해 발전소에서 만든 전기가 가정까지 오기도 전에 공중으로 증발해버리는 돈인 셈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물리법칙이 등장합니다. 전력 손실은 전류의 제곱에 비례합니다.
110볼트를 사용하는 일본은 220볼트를 사용하는 한국보다 전류를 2배 더 많이 흘려보내야 합니다. 전류가 2배면 손실은 2배가 아니라 2의 제곱인 4배가 됩니다. 즉 일본은 지금도 한국보다 송배전 과정에서 4배나 많은 에너지를 길바닥에 버리고 있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한국전력의 송배전 손실률은 4%대로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반면 전압이 낮은 국가들은 구조적으로 이 효율을 따라올 수 없습니다. 이것은 기술력의 문제가 아닙니다. 인 태생적인 물리학의 한계입니다. 일본 국민들은 콘센트에 플러그를 꽂을 때마다 보이지 않는 비효율의 세금을 내고 있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그렇다면 일본은 왜 이렇게 비효율적인 시스템을 선택했을까요? 그들은 바보였을까요? 아닙니다. 역설적이게도 그들이 너무 일찍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일본은 19세기 말 메이지 유신 시절 미국의 에디슨 전등 회사로부터 전기를 도입했습니다. 당시 미국의 표준이 110볼트였습니다. 일본은 아시아에서 가장 먼저 근대화를 이뤘고 전국 방방곡곡에 전봇대를 세우고 전선을 깔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경제학에서 말하는 경로 의존성 path dependence의 저주입니다. 이미 깔려버린 수천만 개의 전신주, 수억 개의 100볼트 가전제품. 이것들이 발목을 잡았습니다. 기회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제2차 세계대전 직후 미군의 폭격으로 일본의 인프라가 잿더미가 되었을 때 그때가 바꿀 수 있는 유일한 기회였습니다. 하지만 전후 복구에 급급했던 일본 정부는 당장 돈이 없고 급하니 기존 시스템을 그대로 복구하자는 결정을 내립니다. 그때 아낀 돈이 50년 뒤 100조 원이라는 감당 불가능한 청구서가 되어 돌아올 줄은 꿈에도 몰랐을 겁니다. 반면 1970년대의 대한민국은 어땠습니까? 냉정하게 말해 우리는 가진 게 없었습니다. 전기가 들어오지 않는 시골 마을이 더 많았고 인프라는 빈약했습니다. 역설적이게도 이것이 우리에겐 축복이었습니다. 백지 타브라 라사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오래된 집을 리모델링하는 것보다 빈 땅에 새 건물을 짓는 것이 훨씬 쉽고 효율적입니다. 당시 박정희 정부와 기술 관료들은 이 점을 간파했습니다. 어차피 새로 깔아야 한다면 세계에서 제일 좋은 걸로 깔자. 그래서 우리는 당시 국제 표준인 110볼트가 아닌 유럽이 채택하기 시작한 고효율의 220볼트를 과감하게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운이 아니었습니다. 당장의 배고픔을 참아가며 미래를 위해 가장 비싼 자재를 사온 셈입니다. 1973년부터 2005년까지 무려 32년이 걸렸습니다. 온 국민이 불편을 감수했습니다. 하지만 그 인내의 결과 대한민국은 전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단일 전압, 고효율 전력망을 완성했습니다. 이 차이가 현재 두 나라의 산업 지형도를 어떻게 바꿔놓았는지 아십니까? 이제부터 진짜 충격적인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우리가 자랑하는 삼성전자와 LG전자가 세계 가전시장을 제패하고 일본의 소니와 파나소닉이 몰락할 수밖에 없었던 결정적인 이유가 바로 이 콘센트 구멍 안에 숨어 있었습니다. 과거 전 세계 가전시장을 호령했던 이름들을 기억하십니까? 소니, 파나소닉, 도시바, 샤프샵. 1990년대까지만 해도 이들은 넘볼 수 없는 거대한 산이었습니다. 반면 당시 삼성과 금성, 현 LG전자은 이들의 기술을 배우기에 급급했던 후발주자였습니다. 하지만 20년이 지난 지금 상황은 완전히 역전되었습니다. 도시바의 가전사업은 중국의 메이디그룹에 매각되었고 샤프는 대만의 폭스콘에 인수되었습니다. 한때 세계를 지배했던 일본의 백색 가전 제국은 사실상 붕괴했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이 거인들을 쓰러뜨렸을까요? 경영학자들은 여러 이유를 꼽지만 공학적인 관점에서 가장 치명적인 원인 중 하나는 바로 100볼트의 저주, 이른바 갈라파고스 세금입니다. 갈라파고스 증후군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남미 에콰도르의 갈라파고스 섬에 사는 동물들이 육지와 격리되어 자신들만의 독특한 진화 과정을 겪은 것처럼 일본의 산업 표준이 세계 시장과 동떨어져 고립되는 현상을 말합니다. 일본 내수 시장은 1억 2천만 명이라는 거대한 규모를 자랑합니다. 일본 기업들은 이 100볼트 환경에 최적화된 제품을 만드는 데만 집중했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발생합니다. 전 세계의 표준 전압은 대부분 220볼트에서 240볼트입니다. 유럽은 230볼트, 중국은 220볼트,
동남아시아도 대부분 220V 대역을 씁니다. 삼성전자와 LG전자는 한국의 220V 표준 덕분에 강력한 규모의 경제를 실현할 수 있었습니다. 내수용으로 개발한 제품을 그대로 유럽에 팔고 중국에 팔고 동남아에 팔 수 있습니다. 전원 플러그 모양만 바꾸면 됩니다. 설계도 하나, 생산 라인 하나로 전 세계 시장을 공략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반면 일본 기업은 어떨까요? 일본 내수용 100V 제품과 수출용 220V 제품을 완전히 따로 설계해야 합니다. 부품이 달라지고 생산 라인이 이원화됩니다. 연구개발 R&D 비용도 2배, 재고 관리 비용도 2배가 듭니다. 이것이 바로 일본 기업들만 짊어져야 했던 보이지 않는 비용, 갈라파고스 세금입니다. 가격 경쟁력에서 애초에 한국을 이길 수 없는 구조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더 심각한 것은 성능의 차이입니다. 세탁기, 에어컨, 건조기, 냉장고. 이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바로 강력한 모터가 심장이라는 점입니다. 모터는 전압이 높을수록 힘을 쓰기 좋습니다. 220V를 쓰는 한국의 세탁기는 강력한 회전력으로 대용량 빨래를 팡팡 돌려댑니다. 에어컨은 순식간에 방을 시원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100V를 쓰는 일본 제품은 태생적으로 힘이 부족합니다. 100V 전압으로 220V와 대등한 출력을 내려면 내부에 복잡한 승합 장치나 고가 가오자의 부품을 추가로 넣어야 합니다. 기술적으로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이렇게 되면 제품 가격이 비싸지고 고장날 확률도 높아집니다. 결국 가성비와 내구성 모두에서 한국 제품에 밀리게 된 것입니다. 삼성과 LG가 기술력이 좋아서 1등을 한 것도 맞습니다. 하지만 그 기술력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220V라는 고속도로가 깔려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반면 일본 기업들은 100V라는 좁은 골목길에서 페라리를 몰아야 했습니다. 아무리 좋은 엔진을 달아도 속도를 낼 수 없는 환경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100V의 악몽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가전제품 시장에서의 패배는 예고편에 불과했습니다. 이제 다가오는 4차 산업혁명 시대, 즉 전기차 EV와 인공지능 AI, 데이터 센터라는 미래 전장에서 일본은 100V 때문에 사실상 전투불능 상태에 빠질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왜 테슬라와 같은 글로벌 혁신 기업들이 일본 시장을 외면하고 있는지, 왜 일본에서는 전기차를 충전하는데 꼬박 하루가 걸린다는 웃지 못할 이야기가 나오는지 다음 파트에서 그 충격적인 미래 비용에 대해 파헤쳐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과거와 현재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 시선을 미래로 돌려보겠습니다. 지금 전 세계 산업 지형을 뒤흔들고 있는 두 가지 키워드가 있습니다. 바로 전기차의 V와 인공지능 AI입니다. 이 미래 전장에서 전력 인프라는 단순한 지원 시설이 아닙니다. 그것은 전쟁터의 보급로이자 생명줄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일본의 100V 전력망은 이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가장 치명적인 아킬레스건이 되고 말았습니다. 먼저 전기차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한국의 아파트 주차장을 떠올려 보십시오. 220V 과금형 콘센트에 충전 케이블을 꽂아두고 퇴근하면 다음날 아침 든든하게 충전된 차를 탈 수 있습니다. 별도의 대공사가 필요 없습니다. 이미 깔려있는 220V 인프라 덕분에 3kW 급 완속 충전이 어디서든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일본은 상황이 전혀 다릅니다. 100V 콘센트로 전기차를 충전하면 얼마나 걸릴까요? 놀라지 마십시오. 무려 24시간이 넘게 걸립니다. 하루 종일 꽂아놔도 완충이 될까 말까 한 수준입니다. 이것을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정마다 수십만 엔, 우리 돈으로 수백만 원을 들여 200V 승합 공사를 개별적으로 해야 합니다. 차 값도 비싼데 집에 충전기를 설치하기 위해 벽을 뚫고 배선을 새로 깔아야 하는 것입니다. 테슬라와 같은 글로벌 전기차 기업들이 일본 시장 공략에 애를 먹는 이유, 그리고 일본 내 전기차 보급률이 선진국 중 최하위권에 머무는 이유가 바로 이 충전의 악몽 때문입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데이터 센터입니다. 챗GPT와 같은 생성형 AI 시대, 데이터 센터는 24시간 멈추지 않고 돌아가야 합니다. 서버 한 대가 소비하는 전력량은 엄청납니다. 효율적인 전력 공급과 냉각 시스템이 핵심 경쟁력인데 100V 기반의 저효율 배전망은 막대한 에너지 손실과 발열을 초래합니다. 빅테크 기업들이 아시아 데이터 센터 허브로
일본 대신 한국이나 싱가포르를 주목하는 이유도 이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일본 전력망이 가진 진짜 공포는 따로 있습니다. 바로 전 세계에서 유일무이한 주파수 분단 국가라는 사실입니다. 한국은 전국 어디서나 60Hz 주파수를 씁니다. 통일되어 있죠. 그런데 일본은 나라가 전기로 반쪽여져 있습니다. 도쿄를 포함한 동일본은 50Hz, 오사카를 포함한 서일본은 60Hz를 씁니다. 이게 왜 문제냐고요? 기차 선로에 비유해 보겠습니다. 서울에서 부산까지 KTX가 달리는데 대전쯤에서 갑자기 선로폭이 달라지는 것과 같습니다. 기차가 멈춰 서서 바퀴를 갈아 끼우거나 승객들이 내려서 다른 기차로 갈아타야 합니다. 이 황당한 상황은 19세기 말 도쿄는 독일제 발전기를, 오사카는 미제 발전기를 들여오면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100년 넘게 일본은 동쪽과 서쪽의 전기가 서로 호환되지 않는 기형적인 구조를 안고 살아왔습니다. 평소에는 큰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주파수 변환소 (frequency converter)를 통해 전기를 바꿔서 보내면 되니까요. 하지만 국가적 재난이 닥치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2011년 동일본 대지진 당시를 기억하십니까? 후쿠시마 원전 사태로 수도 도쿄의 전력이 부족해져 도시 기능이 마비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반면 서일본 지역은 전기가 남아 돌았습니다. 상식적으로는 남는 전기를 보내주면 됩니다. 하지만 보낼 수 없었습니다. 주파수가 달랐기 때문입니다. 당시 변환소 용량은 고작 1기가와트 수준이었습니다. 코끼리 비스킷 같은 양이었죠. 결국 세계 3위 경제 대국의 심장부인 도쿄에서 계획 정전 롤링 블랙아웃이라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신호등이 꺼지고 공장이 멈추고 병원이 어둠에 잠겼습니다. 선진국에서 전기가 있는데도 쓰지 못하는 믿기 힘든 총극이 벌어진 것입니다. 이 사태 이후 일본 정부는 주파수 통일을 검토했습니다. 하지만 결론은 포기였습니다. 일본 전역의 주파수를 하나로 통일하는데 드는 비용은 약 10조 엔, 우리 돈으로 100조 원이 넘습니다. 이 비용을 감당할 수 없었던 일본은 결국 미봉책으로 변환소 용량만 조금 늘리는 선에서 타협하고 말았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일본은 앞으로도 대규모 지진이나 재난이 발생했을 때 또다시 전력 셧다운 공포에 떨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AI 시대의 핵심 인프라인 전력망이 이토록 불안정하다는 것은 국가 신뢰도에 치명적인 타격입니다. 반면 한국을 보십시오. 전국이 220V, 60Hz로 완벽하게 통일된 전력 고속도로가 깔려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지만 사실은 전 세계 어디 내놓아도 손색 없는 최고급 인프라입니다. 50년 전 선배 세대들이 땀 흘려 깔아놓은 이 고속도로 위를 지금 우리 기업들의 전기차와 반도체가 쌩쌩 달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질문이 남았습니다. 과연 일본은 이 늪에서 빠져나올 수 있을까? 그리고 우리는 이 승리의 유산을 어떻게 지켜야 할까? 마지막 파트에서 50년의 승부가 우리에게 남긴 진짜 교훈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작은 콘센트 구멍 하나가 어떻게 한 나라의 산업을 흥하게도 하고 망하게도 하는지 긴 여정을 통해 살펴봤습니다. 이제 결론을 내릴 시간입니다. 일본이 마주한 100조 원의 청구서, 그리고 갈라파고스화된 산업 생태계. 이것은 단순히 그들이 운이 없어서 겪는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변화해야 할 때 변화하지 못한 대가입니다. 1970년대, 일본은 이미 세계의 2위 경제 대국이었습니다. 풍요로움 속에 안주했고 당장의 편안함을 선택했습니다. 100V 전압을 유지하면 당장은 국민들이 편하고 기업들이 설비를 바꾸지 않아도 되니까요. 하지만 그 편안함이 50년 뒤 자신들의 목을 조르는 가장 강력한 족쇄가 되어 돌아왔습니다. 반면 1973년의 대한민국을 보십시오. 1인당 국민소득 400달러. 하루하루 먹고 살기도 힘들었던 그 가난한 나라가 무려 32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1조 4천억 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쏟아부어 전 국토에 혈관을 교체했습니다. 당시 정부가 욕을 먹어가며 한전 직원들이 골목골목을 누비며 집집마다 전선을 바꿔주던 그 고단한 과정이 없었다면 오늘날의 삼성전자와 LG전자는 존재할 수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지금 집에서 편안하게 쓰는 220V 콘센트. 이것은 단순한 플라스틱 덩어리가 아닙니다. 우리 선배 세대가 내 자식들은 더 효율적이고 강력한 세상에서 살게 하겠다는 일념으로 물려준 위대한 유산입니다.
결과를 보십시오. 한국은 1조 4천억 원을 투자해 매년 1,700억 원 이상의 전력 손실 비용을 아끼고 있습니다. 본전은 이미 수십 배로 뽑았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산업 경쟁력입니다. 한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전력망을 갖춘 나라가 되었고 그 기반 위에서 반도체, 디스플레이, 배터리, 전기차 등 미래 산업에 꽃을 피우고 있습니다. 어느 일본은 지금도 100조 원을 들여서라도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할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너무 늦어버렸습니다. 인프라가 고도화될수록 그것을 바꾸는 비용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경제학에서 말하는 경로 의존성의 덫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를 세 줄로 요약하겠습니다. 첫째, 물리학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전압이 높으면 효율이 좋고 낮으면 손실이 큽니다. 일본은 이 기본 원칙을 무시하고 100볼트가 안전하다는 낡은 상식에 갇혀 있다가 4배의 손실을 떠안게 되었습니다. 둘째, 인프라가 곧 국가의 운명입니다. 고속도로를 잘 닦으면 물류가 흐르듯 전기를 잘 닦으면 전자산업이 흐릅니다. 한국이 깐 220볼트라는 전기 고속도로 위를 삼성과 LG라는 스포츠카가 질주했고 일본의 100볼트 골목길에서는 소니와 파나소닉이 정체에 갇혀버렸습니다. 셋째, 리더십의 차이가 미래를 결정합니다. 당장의 불편함을 감수하고 32년을 내다본 한국의 결단과 당장의 비용을 아끼려다 50년 뒤 100조 원의 빚을 떠안은 일본의 선택. 이 극명한 대비는 현재를 사는 우리에게도 묵직한 질문을 던집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도 저출산, 고령화, 연금개혁 등 수많은 난제 앞에 서 있습니다. 50년 전 선배들이 그랬듯 우리도 당장의 고통을 감내하더라도 미래를 위한 수술대에 오를 용기가 있을까요? 아니면 일본처럼 문제를 덮어두고 서서히 침몰하는 길을 택할까요? 여러분의 집 벽에 붙어 있는 저 작은 220볼트 콘센트를 볼 때마다 한 번쯤 그 의미를 되새겨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그리고 대한민국이 앞으로도 올바른 선택을 하기를 바라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깊이 있는 분석을 만드는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쉬운 경제 한입이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면책 조항 및 저작권 안내 본 영상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정보 제공 및 비평을 목적으로 제작되었습니다. 특정 개인이나 단체를 비방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려는 의도가 없음을 명확히 밝힙니다. 본 영상의 내레이션과 일부 이미지는 AI 기술을 활용하여 제작되었습니다. 영상에 포함된 분석과 견해는 제작자의 주관적인 해석일 수 있으며 사실과 다를 수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이를 참고용으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 공정이용 Fair Use. 본 영상에 사용된 자료는 저작권법의 공정이용 원칙을 준수하며 비평 및 교육 목적으로 인용되었습니다.